김성환의 시사야.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스스로 성공을 이뤄낸 벤처 1세대 기업인들의 기부 행보가 새로운 기업 문화, 부의 대물림 관행을 끊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봉진 의장은 기부 서약을 하면서 자신이 쌓은 부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것이라며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금 그의 말이 주는 무게감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소득 불균형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진과 고용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13.2%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는 1.8% 증가했는데요. 이마저도 재난지원금 덕분에 그나마 선방한 수치라고 하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성공에 따른 책임,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문제에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방역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방향 과연 괜찮은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제 이어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5,56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 621명은 어제와 똑같은 숫자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전체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라 지역 발생, 해외 유입 인원도 전날과 동일했습니다. 그 지역 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179명 등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432명을 기록했고요. 비수도권은 총 158명이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44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보다 한 30여 명 적긴 한데 내일도 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지금 오후 9시까지 집계가 또 나와 있던데 170명 확진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전날보다 23명이 지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사흘 연속 그러면 600명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불안한 양상으로 가게 될 경우에 이게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점 만에 600명대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 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영향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뭐 설 연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병원,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이 취약시설 중심 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31명이 추가 누적 확진이 돼서 이 누적 확진자가 179명으로 늘어났고요. 인천 부평구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지난 11일 이후 직원, 환자, 가족 등 총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와 환자 등 총 17명이 감염돼서 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요. 충남 공주시에서도 지난 11일 이후 이 가족 환자 간병인 등 13명이 연이어 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영남권에서도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서 이 오늘 한 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가 19명이 됐고, 부산 중구 소재 요양원 확진자도 오늘 3명이 더 추가돼서 총 31명이 됐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 간에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족들을 매개로 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 권준욱 부본부장이 가족 모임 관련해서 현재 3건이 확인됐고, 앞선 2건 정도를 추가해서 총 5건 정도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됐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광주 광산구의 가족 모임 사례, 그리고 부산 영도구 가족 모임, 또 경북 봉화군 가족 모임 사례,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설 연휴를 계기로 있었던 가족 모임들이고, 그리고 이제 부산 장례식장과 보험회사 사례 관련 이제 여기에 이제 한 사례지만 여기에 가족 모임 2건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 권 부본부장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더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코로나19 발생이 3자릿수 200에서 300명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2자릿수 발생이 이어졌던 작년 추석에 집단 발생 11건보다 더 많이 파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여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지금 숫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장 직원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가족들하고 만나서 확진된 사례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아산 이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 관련 지금 확진자가 누적 149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설 연휴에 집을 찾은 공장 직원을 접촉한 이 충남 공주에 거주하는 80대 가족이 오늘 확진됐고, 또 대전에서는 설 연휴 때 모였던 아산 323번 환자의 아내와 10대 딸 2명, 그리고 장모에 이어서 아내를 접촉한 지인까지 이 코로나19에 걸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논산에서도 아산 326번 환자의 아내와 접촉한 지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 어느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여기도 지금 확진세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앞서서 근로자 1명이 이제 확진된 그 최초 감염자가 나온 이후에 어제 오후까지 무려 총 115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충북 진천의 오리 가공업체 감염 사례에서도 오늘 청주 진천에 사는 50대 직원 2명이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어제 확진된 60대 직원의 70대와 30대 가족 1명씩, 또 다른 60대 직원의 70대 가족도 양성으로 확인돼서 이 업체 관련 충북도 내 확진자가 지난 나흘 새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추진 방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제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또 실제 이걸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겠어요. 네, 우선 오늘 정부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이제 1단계, 1.5단계 이렇게 3단계까지 총 5단계로 돼 있는데, 네. 이 체계를 좀 간소화한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한다, 이런 2가지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한 거는 이제 그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서 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 금지도 최소화한다, 이제 이런 방침인데요. 대신에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각 시설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긴 하되 그에 걸맞게 이제 책임 수준도 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민 참여 캠페인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 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일부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중수부문 관계자는 사적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뉴질랜드와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소셜 버블이라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셜 버블이라는 거는 동거가족, 그리고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하는데, 이거는 이
이제 아주 소규모 집단 외에는 만남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추진 방향만 나온 거죠. 언제부터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건 아니죠. 네,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정리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진자 수가 좀 늘지 않아야 할 텐데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지금 추이대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정치권으로 돌려볼까요?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또 파행을 빚었어요. 네, 오늘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이 고열 때문에 네. 이용구 차관이 고열이 나서 오늘 한마디로 이제 병가를 내고 법사위에 나오지 못한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는 이 차관이 코로나 진단 검사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오전에 예정됐던 법사위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차관이 고열이라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추궁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국민의힘 간사인 김두엽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 이 본인 현안이 걸려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이게 국회 출석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일단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뭐 미열이 난다 이래서 한번 불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 출석을 자꾸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긴 했습니까? 네,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회의 때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차관이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거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공지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신속항원 검사 결과는 나왔는데 이건 음성으로 나왔고 PCR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는 지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열지 않기로 했고 네. 오늘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당초 오늘 법사위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혹시 없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오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제 국회 법사위가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 이제 최근 검찰 인사 논란, 그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좀 질의를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네. 박 장관이 오늘 그래서 원래 이제 국회 업무 보고를 하러 국회를 갔다가 네. 회의가 안 열려서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법무부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돼서 법사위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회의가 안 열리니까 박 장관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앞에서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박 장관의 입장 표명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 장관은 신수석과 이번 인사 관련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대통령 보좌를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일쯤 신수석에게 전화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에 이 신수석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대화 당시에 신수석의 반응이 어떻냐 기자들이 이렇게 묻자 설명하기 어렵다 하면서 수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와 수석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깊은 관계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두 차례 사의 표명을 했다가 지금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휴강원을 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신수석이 오늘 아침 출근해서 18, 19일 이틀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이 처리됐다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출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신수석은 여전히 이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휴가원을 냄에 따라서 조금이나마 좀 재고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지금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과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뭐 청와대도 사실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가 남아 있는 게 중간 간부급 인사잖아요. 그거 이제 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 시기도 늦춰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박 장관이 그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네. 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서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실질적인 소통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냥 시간을 끌 일은 아니라고 보고 신수석이 돌아오면 최종적인 조율이 끝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일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 신수석이 돌아오면 한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네. 이제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검찰 인사회의를 열어서 주 중에 중간간부급, 그러니까 중간간부급이라고 하면 앞서 발표된 게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네. 이제 각 직검의 차장, 뭐 부장, 이제 요런 검사 인사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뭐 법조계 안팎에서 예측하기로는 좀 그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도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소폭 단행을 했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도 그런 비슷한 기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 신현수 민정수석을 직접 부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정수석이 운영에 나온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성은 좀 아무래도 희박해 보이죠. 물론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출석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만큼 예외적인 일이기 때문이었고 보통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주호영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이 신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그래서 26일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뭐가 문제인지 밝히겠다 이런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민주당은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뭐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뭐 공개 회의석상에서 관련 발언은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민주당 공식 대변인 논평 역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기 수원에 열린 이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그 민생 연석회의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네. 여기 참석한 뒤에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이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또 갈등을 벌였죠. 뭐 그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추가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난 회의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을 이제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올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래 이건 토론하지 않게 돼 있는 안건이다 그러면서 그냥 토론 없이 표결을 붙여버려서 이게 바로 부결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격하게 항의를 하면서 법사위에 불참을 하고 이제 보이콧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오늘 이제 후속 뭐 여파랄까 좀 여진이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윤호중 위원장이 뭐 좀 유의하겠다, 뭐 앞으로 의사 진행할 때 뭐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 그냥 이런 취지로 이제 좀 달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달 초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뭐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논란에 대법원장이 휩싸인 것도 그렇게 속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례를 생각해 보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는 거는 뭐 각 정권 때마다 야당들에서 종종 나오는 이야기긴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도 그렇죠. 좀 있기는 했었고요. 근데 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처럼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이게 뭐 물러나라 잘못됐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법사위에 부르자 그러지는 사실 않았었기 때문에요. 뭐 전례에 비춰보면 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고 했죠. 네, 그때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금 고용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이 저점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진단을 밝혔습니다. 임 수석은 1월 실업률이 4.5에서 5.7%로 늘었는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방역 상황과 연관돼 있고 연말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공백이 생긴 것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 개 창출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공공 일자리에 대해 단기 일자리란 비판도 많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임 수석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고용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당정 간에 지금 추경안 편성을 놓고 지금 뭐 실무협의나 이제 그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뭐 지난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부장관 회의 때 예정된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바가 있어서 네. 정부에서 지금 1분기 90만 개 이상 직접 일자리 제공 등 공공부문 일자리 강화 대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약 4조 원 가량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요거를 지금 어차피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네네. 추경을 해야 되니까 그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이 예산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경 편성하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요. 지금 뭐 당정 양쪽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 12조에서 15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입니다. 네. 근데 지금 노동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정치권에서 노동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오늘 아침 회의 때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고용 문제 해결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 분야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가 냉정히 평가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4차 산업 관련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근본적 고질화가 된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앞으로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정확한 뭐 구체적인 대책을 뭐 제안했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현상에 대한 야당 나름의 어떤 진단, 뭐 그리고 어떤 그 여당에 대한 촉구,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의 끝나고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뭐 준비되고 그렇죠. 있는 게 있냐, 뭐 당장 그러면 그걸 뭐 어느 때를 목표로 하는 거냐, 2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답을 하기를, 아니 민주당이 180석이란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자재로 법을 막 개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장래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과감하게 그 점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주기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쇼, 이런 수준의 뭐랄까요, 뭐 충고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야당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노동법을 좀 더 그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을 계속 제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동 시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런 쪽 그 방향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세부적으로 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국회 내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오늘 민주당 김태현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 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까지, 정부 시절까지 함께 조사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지금 특히 이제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박민식 전 의원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네. 이 박
그 박 전 의원 본인이 이제 2004년 불법 도청 방관 혐의로 이 김대중 정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한 주임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강조하면서 네. 당시 국정원이 수십억을 들여서 감청 장비를 활용해서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1,800명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 이렇게 이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실 한번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사찰 문제를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것보다 근본적인 어떤 국정원이 사찰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해법을 좀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사찰한 자료도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개인정보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고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면 당사자에게는 줄 수 있다. 뭐 그 입장을 저번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박 원장 그 얘기 지금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건을 입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해서 오늘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그 국정원이 그러니까 당시 야당 기초광역단체장 32명을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준교 의원이 당시에 이제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는데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거든요. 네. 이 문건 제목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뭐 제목부터 상당히 논란적인데요. 2011년 9월 15일 작성된 문건이고 이 사찰 대상은 광역지자체장 8명, 기초지자체장 24명으로 당시 야당이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그 지자체장들을 다룬 거였습니다. 그 총론에서 국정원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 당리당락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자체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보수단체 지원을 축소했다. 뭐 종북 좌파 인물을 주요 보직에 중용했다. 뭐 이런 취지의 서술을 했습니다. 이 배준교 구청장에 대해선 부모 스쿨을 운영하며 강사진의 정교조 민노총 출신을 배치했다. 뭐 이걸 지적사항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이게 국정원 그 사찰 원본이에요? 문건 원본을 지금 제출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배 의원이 이제 2011년 국정원이 당시에 작성했던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만 보자면 사찰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이 내용을 보면 뭐 이제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찰의 내용이 있었다고 뭐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를테면 뭐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했다라든지 뭐 약간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모 스쿨 운영, 강사진의 정교조 민노총 출신 뭐를 이제 임용했다 이제 이런 거는 뭐 지자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개된 사업도 어떤 정보 수집을 아이오들이 어떤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불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어떤 불법 사찰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진상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 문건에 감사원하고 국세청 이런 기관들을 동원한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실행이 됐으면 이제 그거는 어떤 월권 내지는 이제 권한 남용으로 봐야 되겠죠. 이 정의당은 그래서 오늘 정호진 수석 대변인이 KBS 인터뷰에서 18대부터 20대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전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그 불법 사찰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전에 2018년에 뭐 KBS가 시사기획 창에서 입수한 문건 안에도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각 수석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수석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정무수석,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예비 후보 로 추정이 되는 그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때문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당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서로 이제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정부는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대당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특정인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를 거론해 가지고 하는 게 사실 뭐 그런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보다 앞으로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네.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안 자체가 이게 벌써 한 10년 9년 정도 이제 된 사안이다 보니까 뭐 당시 MB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 사건 자체로서 어떤 그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제 이런 수준이 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현 정권도 아니기 때문에요. 네. 다만 이제 박형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정무수석 또 홍보기획관을 지냈던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 예비후보의 도덕성 관련 이제 의혹으로는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16일에 이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않았다. 일단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뭐 있지만 확인을 안 했다는 건지 하지 않았다는 건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일단 박지원 원장이 뭐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온 건 없다는 점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글쎄 뭐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지금 단계에서 좀 당장 어떤 박형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네. 영향이 제한적이다. 근데 앞으로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지금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을 오늘 가졌어요. 네, 오늘 열린 이 그 제3지대 후보 단일화 TV 토론에서 이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상당히 공유를 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금 후보 측에서 안 후보의 정치 리더십이나 소통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안 후보가 이에 반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치열한 토론이 오갔고요. 그 좀 눈길이 끈 부분이 이제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퀴어 축제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좀 논란성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 이제 경위는 이제 금 후보가 안 후보를 향해서 서울시장이 되면 퀴어 퍼레이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안 후보의 답이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자기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퀴어 축제를 시 중심부에서 떨어진 남부 쪽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하는 분, 본인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은 거기 가서 보는데 시 중심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퀴어 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자원에서 보려고 오는 분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도 계신다.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까지 존중해야 한다. 본인이 믿고 있는 걸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답변인데 네. 이 금태섭 후보는 이런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 차별 없는 사회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다른 의견은 존중하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거를 만약에 안 후보가 뭐 시장 최종 단일 후보가 돼서 시장이 된다고 한들 이거를 퀴어 축제를 뭐 광화문 광장은 너무 뭐 좀 뭐랄까요, 뭐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디 뭐 구석에 가서 하시오 이걸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냐는 문제도 있고 뭐 장소를 논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축제를 보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제, 이런 좀 뭐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성소수자를 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뭐 이것까지 보호해야 될 권리로 인정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 주제가 문재인 정부 평가죠. 예,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 주제로 적절하냐는 뭐 일각의 지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양측 후보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각이 잘 안 서는 거 아닌가요? 두 명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예, 뭐 사실 안철수 대표나 뭐 금 전 의원이나 뭐 문재인 정부 비판에 있어서는 서로 뭐 각이 거의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오간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금 후보가 뭐 소통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뭐 안 후보가 뭐 과거에는 시장 선거 안 나오겠다라고 하다가 뭐 나오게 된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든지 네. 그리고 새 정치를 그 깃발을 들고 10년이 지났는데 성과가 뭐냐 좀 이렇게 좀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좀 토론에 약하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오늘 토론 지켜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뭐 평가는 보신 분들이 각자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토론 포맷이 좀 뭐랄까요,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하는 것처럼 1대1 방식으로 계속 치고받는 방식은 아니고 이제 양측 캠프의 합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제한된 형태의 토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뭐 공통 질문을 하면 뭐 각자 3분씩 답을 한다든지 자유 토론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3분씩 돌아가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이제 토론 방식을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한쪽 캠프가 불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 불만이 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중선관위가 지금 두 번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직 공식 답변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다 참조해라라고 한 게 과거 2002년에 한 번 했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 정확한 유권 해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양측 실무자들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 말로는 자칭 A리그인데 A리그가 흥행해야 B리그로도 다시 또 흥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평가는 뭐 각자의 몫으로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면서 4차 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숫자의 확진자 수가 나왔고 또 600명대를 621명인가요? 6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좀 갑자기 설 명절 연휴가 지나자마자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확산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직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600명대로 환자 발생이 나왔던 거는 뭐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집단 발생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환자 발생이 한 1000명을 넘어들던 때 그때는 뭐 주변에서 보더라도 사회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이동량이나 이런 걸 보아도 여러 활동이 재개되고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였죠. 네.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어떤 경계가 좀 약화되어 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 이런 곳에서 큰 규모의 환자 발생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게 환자 발생이 있었던 공장 이런 곳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집단 발병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환자 발생 숫자가 계속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이 아무래도 더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감염자 추이가 그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한 언제쯤이면은 실제로 감염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2일에서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평균적인 잠복기로 보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 연휴 기간 중에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그 전파가 이루어진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번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걸로 보고요. 길게는 그 다음 주 정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뭐 잠복기 중에도 이제 증상 발생하기 전부터 전파가 가능한 면이 있어서 그 단계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확산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번 주말 뭐 정도만 지나도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경기도 남양주 그리고 충남 아산의 공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또 걱정인데요. 먼저 아산 보일러 공장의 경우에 이 원인 중에 하나로 온풍기가 지금 지목되고 있거든요. 이 온풍기 바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폐쇄적인 공간 안에 또 굉장히 밀접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바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좀 되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결과를 좀 보아야 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 이런 온풍기도 마찬가지로 바람을 부는 형태니까 확진자가 그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따라서 호흡기 비말이 뒤쪽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계속 모여 있는 형태가 있었다면 이런 온풍기에 바람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도 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양주 공장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또 직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요. 또 합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어디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면 당연히 집단 발병의 위험이 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외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에서 집단 발병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사회로 확산되는 형태로 이어졌던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기숙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족하고 마찬가지죠. 그 내부에서는 24시간 같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은 어렵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환자가 유입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전파가 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외국인분들의 경우 개별적인 집이나 이런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이런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관리는 좀 필요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디 분산 배치하기도 참 쉽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나 모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집에 있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게 불가피한 곳이라면, 우리가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환자분들이 모여 있지만 그걸 다 흩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곳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곳으로 환자가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무증상까지 알아내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유증상자가 등장했을 때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5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이제 3단계로 좀 더 간소화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지금 3단계로 간소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사실 이전에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이 되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면서 좀 지적이 많이 있었죠. 0.5단계에서 취해진 조치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지 못했던 데다가 실제 단계 상향의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고 오히려 좀 조치가 더디게 취해진 듯한 인상도 주었거든요. 또 이전의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될 때 원래는 그 취지가 단계 변화를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 단계상의 기준 자체가 높여져서 실제로는 신속한 적용이 오히려 더 되지 못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적들이 좀 담겨져서 기존의 체계로 좀 간소화되어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개인 활동 규제, 행동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간다. 그 대신에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 규제를 강화한다. 이 큰 틀에서 대략 이해는 되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사실 다중이용 시설을 규제하면서 모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적인 공간에서도 모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집단이 모이는 형태는 유지가 되는데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다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영업을 하는 장소나 시설의 제한이 아니라 각 개인의 모임을 규제하는 형태로 이제 이 정책의 방향을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설 규제는 행정적인 관리나 조치가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죠. 네. 그렇지만 개인의 활동의 규제는 관리나 감독이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임이나 활동이 이런 이제 시설이나 장소가 이제 열려 있게 되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정책에 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전파 위험이 조금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업 시간 규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9시, 10시를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뭐 9시까지는 뭐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9시 넘어서부터는 전파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런 논란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논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보통은 이제 뭐 사회 필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사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허용을 하지만 그 이외의 활동은 최대한 줄인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저녁 늦게의 모임이 대개는 음주나 이런 이제 모임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그 내부에서 방역의 조치들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기에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영업을 하시는 업소 이런 곳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게 딱 맞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방역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시간 제한은 갖는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한 6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가 밝힌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요? 좀 이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재확산이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개편하려고 하는 거리두기 방안이나 정책이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조치를 적용하는데 그 자체가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조치가 사회 활동을 지금에 비해서는 일정 수준 허용하고 전파 위험을 좀 높이는 측면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소셜 버블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네, 이제 뭐 소셜 버블이라서 좀 낯선 느낌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는 가족이나 뭐 친구, 동료 이렇게 평소에 접촉이 잦은 사람들 한 10명 미만으로 묶어서 그 내부에서의 만남은 어쩔 수 없지만 만남이나 모임을 그 내부에서만 국한시키고 다른 그 이외의 사람들의 만남은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소셜버블 내에서는 사실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가족에 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되 다른 모임은 좀 제한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문제는 이제 수도권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이런 소셜버블의 개념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있고요. 또 네. 이전에 수행됐던 연구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돼서 이런 이제 여러 사람 그 이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계속 일정 수준의 방역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셜버블과 같은 이런 조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도입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네, 그것도 고민이죠. 사실상 어떻게 그렇죠. 빈번하게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소셜 버블의 개념을 적용할 때 여러 버블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이거를 일일이 뭐 증명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계도나 교육의 측면, 홍보의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지만 실제 규제의 측면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어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성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백신에 대한 말씀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요양병원에 입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 백신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화이자나 뭐 다른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실은 제일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종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고령이신 분들,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그분들에게 먼저 배정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 가능한 백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고위험군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제한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다른 백신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계속 제한한다는 상황이라면 다른 백신이라도 빨리 고위험군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부터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초기의 목표는 그 고위험군 그 자체, 그분들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처럼 뭐 이송이나 보관에 좀 제한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온이나 또는 이제 일반적인 저온 유통에서 전혀 둘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을 조금 활용한다면 이런 고위험군들에게 빨리 접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1월 집단 면역 형성하는 데는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초기 접종의 물량이 사실은 아주 큰 물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종에 도달하는 시기는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무조건 집단 면역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접종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유행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접종 초기에는 특히나 고위험군들의 위험도를 빨리 낮춰주는 게 백신을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의 접근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어서 최종 도달하는 시기는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쪽에 고위험군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R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강원도 산지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지방